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모범 소설집 중에서 사기 결혼에 관한 소설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하나가 바야돌리드 뿌에르타 델 campo 밖에 있는 부활병원을 나오고 있었다. 장검을 지팡이 삼은 삐쩍 마른 두 다리와 누르죽죽한 얼굴, 별로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1시간에 축적한 모든 기운을 20날 동안 땀으로 다 쏟아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병석에서 금방 일어난 사람처럼 허청허청 발을 헛디기도 했다. 시내 대문으로 들어선 그는 지난 6개월간 만나지 못한 지인 하나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무슨 나쁜 환영이라도 본 것처럼 성호를 그으며 다가오더니 말했다. 이게 웬일이오? 깜프사노 소위님. 나리가 이 고장에 계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폴랑드르 전장에서 소위님 모실 때에는 창은 저쪽에 차고 칼은 이쪽에 질질 끌고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이 삐쩍 마른 몰골하며 이 얼굴색은 또 뭡니까? 그 말에 깜프사노가 대답했다. 페랄다 석사님, 내가 이 고장에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나를 여기서 보는 걸로 대답이 될 테고 그 밖에 다른 질문에는 대답할 것이 없네요. 그냥 저 병원에서 가래토스로 죽을 뻔하고 14통의 땀을 흘리고 나왔다고만 해두지요. 재수가 없어서 잘못 얻은 여자가 내게 씌운 병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희님은 결혼하셨나요? 페랄다가 말을 받았다. 그랬지요. 깜프사노가 대답했다. 사랑 때문이었겠죠? 페랄다가 말했다. 그리고 그런 결혼은 항상 후에 고생길이 따라오게 마련이지요. 사랑 때문에 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희가 말했다. 사랑이 가면 고통만 남는다고. 사실 고통 때문인지 나의 결혼인지 결핵인지 에서 몸에고 마음에고 얻은 병이 너무 많아요. 몸의 병에는 치료하느라고 40톤의 땀을 쏟았지만 마음의 병에는 어떻게 낫게 할 처방조차 없지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길에서 길게 이야기할 형편이 못되니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다음 날 좀 더 편안하게 내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석사님이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떠돌이 방랑객의 이야기지요.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석사가 말했다. 그냥 저희 숙소에 함께 가셔서 거기서 우리 함께 고행인지 속죄인지 이야기를 해보지요. 그 집 음식은 환자에게도 아주 적당할 거예요. 냄비 요리는 2사람분으로 넉넉하겠지만 부족하면 케이크 하나와 햄으로 보충이 될 겁니다. 아직 회복 중이라 드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 하몽 약간이 멋지게 입맛을 돋워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소희님께 좋은 뜻으로 바치는 것이니 이번만이 아니라 소희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오세요. 깜프사노는 그에게 감사하고 음식과 초대에 응했다. 그들은 산요렌 때 교회로 가서 미사를 올렸고 페랄다는 소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약속한 것을 내주고 그 밖에도 이것저것 대접을 했다. 식사를 마치자 페랄다는 깜프사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듣고 싶던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실은 따로 조를 필요도 없었던 것이 깜프사노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페랄다 석사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폴랑드르에 있는 페드로 데 에레라 대위와 함께 내가 이 도시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였지요. 저도 잘 기억합니다. 페랄다가 대답했다. 어느 날 깜프사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당시 머물고 있던 그 유명한 라솔라나 객주집에서 막 식사를 마쳤는데 우아한 차림의 두 여자가 하녀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한 여자가 대위하고 창에 기대서서 말을 나누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는 내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지요. 턱 있는 데까지 베일을 늘어뜨리고 있어서 보이는 얼굴이라고는 베일 사이 조금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 제발 그 베일을 좀 벗을 수 없느냐고 간청했지만 더는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었지요. 그런 상황이 그녀를 보고 싶은 나의 욕망을 불타게 했지요. 그 욕망을 더욱 부추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그 아씨는 하얀 손을 내밀어 고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꽤나 멋쟁이였죠. 당신도 나를 보았겠지만 군인인 덕택에 커다란 목걸이에 띠를 두른 깃털 모자, 울긋불긋한 제복 차림이었지요. 나의 광기 어린 눈으로는 나 자신 아주 멋진 차림인지라 여자라면 공중에서 새를 사냥하듯이 낚아챌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요. 어떻든 그 정도였으니 그녀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청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하인이 있으면 저를 따라오게 하세요. 이런 답을 약속하기에 저는 너무도 정숙한 여자지만 그대의 멋진 모습이 그대의 점잖은 생각과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재미로 그대를 보자는 청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베푼 데 대한 인사로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그대에게 산더미만큼 황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위가 여자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들은 떠났어요. 나는 하인 하나를 시켜 그녀들에게 딸려 보냈지요. 대위가 내게 말하기로 그 귀부인이 바라는 것은 편지 몇 장을 플랑드르에 있는 자기 사촌에게 전해달라는 것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그 사람은 사촌이 아니라 애인일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눈 같은 그녀의 손을 보고 마음에 불이 붙어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내 하인의 안내를 받아 여유롭게 그 집에 들어갔지요. 잘 정돈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손으로만 알게 되었던 그 여인은 30살쯤 되는 크게 예쁠 것 없는 여자로 그냥 말동무로 친할 만은 했지요. 목소리가 아주 보드라워서 귀에서 바로 마음에 꽂히는 그런 어조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길고 긴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갖은 자랑에다 어르고 구슬리고 약속하고 온갖 연기를 다 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에나 구애에 선물에는 이골이 나 있어서 내 말을 다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들어주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만남과 이야기는 칭찬과 꽃만 풍성했을 뿐 나흘 동안 계속 그녀를 찾아갔지만 나는 끝내 원하는 결실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방문하는 동안 그 집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가짜 친척이든 진짜 친구들이든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어요. 한 여자아이가 그녀를 모셨는데 그 애는 바보라기보다는 의문스러웠지요. 결국 나는 다른 곳으로 전출되기 직전의 군인으로서 연애 작업을 하면서 에스테파니아 데 까이세도 양을 졸랐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지요. 깜부사노 소희님, 당신께 제가 무슨 성녀처럼 굴려 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겠지요. 저는 죄 많은 여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수군대거나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지요. 부모나 친척에게서 유산을 받은 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 세간살이는 잘 봐주면 그마 2500 에스쿠도는 나갈 겁니다. 이것들을 대매출이나 경매에 붙이면 현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 재산을 가지고 저는 저를 맡기고 제가 섬길 남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 상상도 못할 만한 정성으로 그분을 모시도록 이 몸을 바칠 거예요. 저만큼 제대로 잘 요리하는 요리사는 아무리 식탐 많은 왕자도 가져본 일이 없을걸요. 일단 가정을 맡아서 솜씨를 보게 되면 저는 제대로 잘 하려고 해요. 집안일을 돌볼 때는 집사가 되고 부엌에서는 요리사가 되고 응접실에 앉으면 안방마님이 되지요. 저는 집안 사람들을 부릴 줄 알고 제 말에 복종하게 할 줄 알아요. 쓸데없이 버리는 일이 없고 뭐든지 다 제 손으로 대지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 명령으로 쓸 때는 아주 값지게 쓰지요. 저는 아주 좋은 흰옷이 많아요. 이 옷들은 모두 상점에서 사온 게 아니고 제가 이 손으로 직접 짜거나 하녀들의 손으로 짠 거예요. 집에서 짜서 입을 수 있으면 짜서 입어야지요.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칭찬은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예롭게 해줄 남편을 찾는 거예요. 잘해주다가 곧 욕이나 하는 바람둥이가 아니라요.
당신이 너그러우시다면 제가 드리는 보물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말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를 팔아넘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매쟁이들의 혀에 놀아나는 짓과 마찬가지니까요.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만큼 좋은 거래는 없지요. 나는 그때 판단력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뒤꿈치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상상 속에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요. 눈앞에 놓인 그 많은 재산이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재산이 벌써 현금으로 바뀌어 보였지요. 이해타산의 능력에는 족쇄를 채워놓고 내가 늘 흥미로워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바로 그 행운아라고, 거의 기적처럼 하늘이 준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 재산과 내 뜻의 여주인으로, 하늘이 내린 동반자로 여길 것이며 내가 가진 재산도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와 집에 있는 보석들, 그리고 화려한 군인 제복을 처분하면 그마 2,000두카도 이상 될 것이고, 거기에 그녀의 2,500 에스쿠도를 보태면 내 고향에 내려가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고향에는 경작지도 좀 있으니 그 정도 재산이면 가진 돈에 철 따라 과일도 팔고 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하기로 합의하고 결혼 공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지요. 사흘간의 잔치 뒤 부활절 축제에 결혼을 공고하고 나흘 뒤에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나의 두 친구와 그녀의 사촌이라는 청년 한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을 친척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사려 깊은 말과 예의로 대접했지요. 사실 그때까지 나의 새 신부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다 그러했지만요. 내 말의 의도는 상당히 삐뚤어진 배신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고해성사에서 말하는 진실처럼 번복될 수 있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내 가방을 여관에서 아내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나의 훌륭한 목걸이를 가방 속에 간직하면서 또 다른 목걸이 서너 개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더 잘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갖가지 보석을 박은 반지 서너 개와 나의 화려한 군인 제복과 깃털 장식도 보여주고 살림 비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400레알을 주었습니다. 결혼 덕택에 나는 부유한 처가에서 놀고 먹는 사위처럼 한 엿새 동안을 늘어지게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화려한 융단을 밟고 다녔고 저 유명한 플랑드르 이불을 덮고 잤으며 은촛대에 불을 밝히고 지냈지요. 아침은 침대에서 먹고 11시에 일어나 점심은 12시에 먹고 2시에는 작은 침상에서 낮잠이나 자고요. 도냐 에스테파니아와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든 정성으로 나를 보살폈고 그때까지 게으르고 멍청하다고 생각해온 나의 하인 녀석도 어느새 노루가 되어 뛰어다녔지요. 아내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내 곁에 없는 동안은 부엌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식욕을 돋우고 내 입맛을 깨우는 요리를 마련하기에 정성을 다했고 나의 셔츠와 칼라, 손수건은 흩뿌린 오렌지꽃 향기와 향수에 젖어 꽃대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서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가듯이 이런 날들이 날개 돋친 듯 지나갔습니다. 나날이 그렇게 잘 대접받고 환대를 받으니 처음에 나쁜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 좋은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내가 아직 도냐 에스테파니아와 침대에 있는데 누군가 길거리로 난 대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한 여아이가 창으로 내다보더니 순간 창문을 열어젖히고 말했습니다. 아, 마님 어서 오세요. 지난번 편지에 쓰신 것보다 더 빨리 오셨네요. 예, 누가 오셨다는 거냐? 내가 그녀에게 물었지요. 누구시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마님 도냐 클레멘타 부에소시지요. 그리고 로페 멜렌데스 데 아멘다레스 씨도 하인 둘하고 함께 오시네요.
데리고 가셨던 상급하녀 오르띠고사도 오는구먼요. 아, 잘 됐구나. 얘야, 어서 뛰어가서 열어드려. 그 순간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소란 피우지 말고 나를 위하는 셈 치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아요. 아니, 누가 당신을 모욕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오? 더구나 내가 앞에 있는데. 여보, 말해봐요. 이 사람들은 누구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오니 당신이 당황한 것 같은데? 당신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말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일어날 일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수작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이 말에 내가 무언가 더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도냐 클레멘타 부에소가 응접실로 들이닥치는 통에 그럴 시간이 없었지요. 광택나는 연초록 드레스에 여기저기 금실 장식을 한 망토, 수실과 하얗고 빨갛고 파란 깃털에 황금 끈 달린 모자, 그리고 얼굴은 중간까지 내려오는 베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돈 루페 멜렌데스 대 알멘다레스가 들어왔지요.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 그녀 못지않은 복장이었습니다. 상급하녀 오르띠고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에고모니나, 이게 뭐예요? 우리 클레멘타 마님 침대에 다른 사람이 자다니요? 더군다나 남자라니요? 우리 집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보네요. 에스테파니아 아씨께서 우리 마님의 우정을 믿고 발끝부터 손끝까지 아주 갈 때까지 갔구먼요. 정말이지 내 장담하는데 오르띠고사. 도냐 클레멘타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 탓이구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때가 아니면 절대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할 줄 모르는 친구를 가진 죄야.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지. 이 모든 말에 대해서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대답했습니다. 클레멘타 마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기 마님 댁에서 보신 일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내막을 하시면 마님께서도 아무 불평이 없으실 거고 저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나는 이미 바지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냐 에스테파니아는 내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말하기를 자기 친구인 도냐 클레멘타가 그녀와 함께 온 돈 루페를 속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는데 그로하여금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집과 세간으로 그에게 지참금 증서를 만들어줄 생각이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이 사기가 다 들통이 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돈 루페가 자기를 몹시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꾸미는 짓이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 것을 돌려줄 겁니다. 그 여자나 다른 어느 여자라도 어떤 속임수를 쓰더라도 영예로운 좋은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되지요. 나는 아내에게 그녀가 하려는 행위는 매우 위대한 우정이라고 말해주고 먼저 일을 잘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되찾으려면 법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여러 가지 말로 더욱 중요한 일에서까지 도냐 클레멘타를 섬겨야 하는 이유와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판단을 무르고 도냐 에스테파니아 마음대로 하도록 뜻을 맞추어야 했지요. 그녀는 이런 속임수는 8회 정도밖에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녀의 다른 친구 집에 가 있기로 했지요. 그녀와 내가 옷을 갖추어 입고 나서 그녀는 도냐 클레멘타 부에소와 돈 로페 멜렌데스 데 알멘다레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나는 하인에게 가방을 지고 그녀를 따라가도록 하고 나 또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지요. 도냐 에스테파니아는 자기 친구 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녀는 한동안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한참 뒤에 하녀 하나가 나와서 나와 하인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우리를 좁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침대 2개가 있었는데 둘이 어떻게 꼭 붙어 있는지 한 침대 같아 보였고 2침대를 떨어뜨려 놓을 공간이 없어 2침대의 이불이 서로 입맞춤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집에서 엿새를 머물렀는데 거기 머무는 동안 한순간도 싸우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리 자기 어머니 집을 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집과 재산을 두고 나오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가끔씩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날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집주인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둘이 싸우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지요.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것이 완벽한 우정의 행위가 아니라 소문난 바보짓이었다고 그녀를 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내가 도냐 에스테파니아와 결혼했고 그녀가 지참금하며 자기 집과 재산을 다 도냐 클라멘타에게 내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무리 친구에게 돈 로페 같은 훌륭한 귀족 남편을 얻게 해주려는 좋은 뜻이었다지만 그건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성호를 그었지요. 얼마나 여러 번 성호를 그어대며 세상에 맙소사 세상에 이런 못된 여자가 를 반복하는지 그 모습이 나를 너무나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내게 말했지요. 소희님, 당신께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입을 다문다는 것 또한 양심에 짐이 되는 일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만 사는 하늘의 뜻이니 진실은 살고 거짓은 죽으라지요. 사실은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당신에게 지참금으로 주었다는 집과 재산의 진짜 주인은 도냐 클레멘타 부에소입니다.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 여자는 집도 재산도 없고 가진 옷도 입고 다니는 옷뿐입니다. 도냐 클레멘타가 친척들을 보려고 플라센시아로 다니러 간 사이에 그녀가 그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 이런 사기극을 꾸민 것이지요. 클레멘타는 거기에서 과달루페 성역대에 9일간 근신과 기도를 바치러 갔고 그동안 도냐 에스테파니아에게 집을 보살피라고 맡겼던 거예요. 사실 둘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한 여인도 죄가 없네요. 소희님같이 훌륭한 분을 남편으로 낚아챌 줄 알았으니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절망이 시작되었지요. 내 마음속 수호천사가 조금만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으면 나는 틀림없이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내 마음속 천사는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고 신앙인의 가장 큰 죄가 악마의 죄인 절망에 빠지는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좋은 정신이 내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망토와 칼을 들고 도냐 에스테파니아를 찾으러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요. 나는 그녀에게 본때를 보이고 벌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이라는 것이 내 일이 잘 되려고 했던 건지 안 되려고 했던 건진 모르지만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도 그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산 로렌테에 가서 성모 마리아에게 가호를 빌고는 벤치에 앉아 고민에 차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누가 깨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못했겠지요. 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차서 도냐 클레멘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주인답게 몹시도 편안한 모습으로 맞아주는 데다 돈 로페 또한 앞에 있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나는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주인은 자기가 도냐 에스테파니아에게 내가 모든 사기와 속임수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듣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짓더냐고 묻기에 표정이 아주 안 좋았다고 그녀 생각에는 내가 나쁜 생각을 품고 최악의 결심을 하고 도냐 에스테파니아를 찾아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인은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가방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걸치고 다니는 평상복 하나밖에 남겨놓지 않고요.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늘이 또다시 내 손을 잡아주셨지요. 내 가방을 보러 가니 가방이 열려있더군요. 딱 내 몸 크기의 시체를 기다리는 무덤 같았지요. 내가 그렇게 큰 불행을 제대로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면 말이에요.
정말 불행감이 컸겠구먼요. 이때 페랄타 석사가 말했습니다.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그 많은 목걸이와 황금 모자금까지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에요. 흔히 속담에 모든 고통도 빵이 있으면 덜하다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이 마음 아픈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다. 유대인 고사에 나오는 피장파장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즉 돈 시무에게가 딸이 애꾸눈인 것을 속이고 결혼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사위도 눈 한쪽이 불구였다는 얘기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네요. 페랄다가 말을 받았다. 내 말은 소희가 말을 받았다. 그 애물단지 목걸이라든지 모자끈과 보석들이 모두 합쳐야 10 내지 12 에스쿠도밖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말도 안 돼요. 석사가 말을 받았다. 소희님이 걸고 다니던 목걸이는 그마 200두가도 이상 나가 보이던데요. 겉과 속이 같다면 그렇겠지요. 소희가 말했다. 하지만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에요. 목걸이들과 모자끈, 보석들은 전부 연금술로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였어요.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만져보거나 불에 데워보아야 모조품인 것이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당신과 도냐 에스테파니아가 서로 속인 거란 말이군요. 석사가 말했다. 서로 비겼으니 소희가 대답했다. 이 노름은 다시 한판 붙어야겠네요. 하지만 석사날이 골치 아픈 문제는 그녀가 내가 준 목걸이들을 처분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녀 성격의 사기성은 처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라는 물건도 내 것이거든요. 천만 다행이구먼요. 깜프사노 소희님. 페랄타 석사가 말했다. 그 물건이 발이 달린 물건이어서 말입니다. 그녀는 벌써 당신에게서 떠나갔어요. 더 이상 일부러 찾지 마세요. 그건 그래요. 소희가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여자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녀는 항상 내 머릿속 상상 속에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거나 그 배신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페랄타가 말했다. 이럴 때는 페르라르카의 사랑의 승리에 나오는 두 구절을 들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 구절은 이래요. 남을 속이길 좋아하는 버릇이 있는 자, 남에게 속을 때도 불평을 하진 마시길. 나는 불평하질 않습니다. 소희가 말을 받았다. 마음만 아파할 뿐이죠.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서 벌의 고통을 느끼지도 못해요. 확실한 것은 내가 속이려다가 되레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 칼의 칼날에 내가 상처를 입은 거지요.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 칼날같이 그렇게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늘 한탄하곤 합니다. 끝으로 내 이야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말은 내가 직접 겪은 사연들에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지요. 우리의 결혼식에 왔다던 사촌이 도냐 에스테파니아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녀의 무슨 일이나 도맡아 처리하는 친구였다는 겁니다. 난 그 여자를 찾고 싶지 않았어요. 내게서 사라진 나쁜 것을 구태여 알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숙소를 옮겼습니다. 잠깐 사이에 눈썹이며 속눈썹이 빠지기 시작했고 차츰 머리털도 빠져서 그럴 나이도 아닌데 대머리가 되었죠. 루피시아라는 탈모병. 더 분명하게는 대머리병에 걸렸거든요. 나는 그야말로 털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빗어야 할 머리칼도 수염도 없고 써야 할 돈도 없으니까요. 병이라는 것이 가난과 발맞추어 온다고 가난이 명예를 망가뜨리면 어떤 놈은 교수대로 끌려가고 또 어떤 이는 병원으로 끌려가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적들의 문으로 들어가 애걸하고 복종하며 살게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재수없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가릴 털이나 옷들을 치료하고 건강에 영예를 얻는데 돈을 쓰지 않으려고 부활병원에 들어가 40회 땀을 쏟았지요. 그곳 사람들 말로는 참으면 내 병이 낫는다네요. 나는 긴 칼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이야 하늘의 뜻에 맡기지요. 석사는 소희가 들려준 이야기에 무척이나 놀라고 감탄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자기 집에 와달라고 초대를 했다.